그 시절 우리와 함께했던 노래를 되새겨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월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대와 노래 네. 어떤 가요일지 궁금한데요. 요즘 영화관 많이 가시잖아요. 네. 네, 영화 보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음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영화 OS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얄개 시대라든지 또 홍콩 영화들도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고 또 요즘에는 뭐 굉장히 다양해지고 특히 네. OST도 네.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근데 과연 언제부터 이 영화 OST가 시작이 됐나? 예. 거의 뭐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나 혼자만이라는 영화예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은 노래가 나오는데 나 하나의 사랑입니다. 네. 그 송민도 씨의 네. 나 혼자만이 그 노래를 아시는 거 보니까 그대를 알고 싶소 그 노래죠? 네네. 연배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연배는 그렇지만 근데 사실 그 노래는 너무 유명하죠. 예. 네. 그럼 먼저 송민도 씨의 네. 그 나 하나의 사랑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소. 그 송민도 씨 같은 경우는 네. 얼마 전에 100세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타계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예. 특히 중저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0년대가 되면 허스키 보이스 시대가 열려요. 예. 현미, 그다음에 또 한명수. 이전에 그 노래 목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사실 이 사람들보다 먼저 허스키 보이스를 들려준 사람이 송민도 선생입니다. 네. 처음에는 송민숙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남자 이름 같다 그렇죠. 그래서. 좀 남자 네. 이름 같은 느낌. 그리고 사실 예. 송민도 선생 하면 나 하나의 사랑이 유명하지만 데뷔곡 고향초도 상당합니다. 고향초는 나중에 장세정이 불러서 예. 또 한 번 더 크게 히트하고 70년대 와서는 포크 가수 홍민이 불러서 다시 한번 널리 알려지죠. 그런 명곡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송민도 선생입니다. 네. 뭐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많은 남성 팬들이 그 목소리에 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923년생이면은 뭐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정말 연표 100세까지 사셨다고 하시니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왜 그 대전의 밤에서 안다성 씨 그렇습니다. 소개하면서 네. 안다성 가수 하면서 청실홍실, 맞습니다. 홍실 그 노래 같이 불렀던 맞습니다. 분이시죠. 못 잊을 대전의 밤 소개할 때였죠. 예. 네. 안다성 선생이 당대 최고 스타 바로 송민도 선생과 함께 그 듀엣 하모니를 일궈낸 노래가 바로 청실홍실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고향초라는 노래가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또 혼자 있게 된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여성의 자신감 같은 거를 표현한 노래가 또 나 하나의 사랑이고 굉장히 우리들한테 인상적인 그런 노래를 많이 남기셨어요. 네. 근데 배우가 직접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네. OST를 히트시킨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 그럼요. 배우들도 다 노래를 또 할 줄 알고 그랬는데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저 어렸을 때 진짜 반했습니다. 최문영 선생님. 최문영 선생님이 TV 나와서요. 네. 뭔가 이렇게 이거 하면서 그 노래 부를 때 간혹 오른쪽 다리를 약간 흔드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오른쪽 다리 그런 춤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흔드는 건데 그게 너무 매혹적이어서 그 저의 이모가 그 엄청나게 거기에 반한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최민옥 선생님은 노래도 아주 미성이세요. 노래도 잘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거는 꿈은 사라지고 그건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외나무 다리. 이건 우리 가요사의 명곡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둘 다 영화에서 부른 곡이시죠. 아, 네.
차미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민수 아버지죠. 배우 최민수 씨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뭐 연기도 연기지만 예. 그 사생활 자체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예. 그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셨죠. 김지미 배우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결혼 생활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강유식 씨. 예. 저도 연배가 꽤 되나 봐요. 아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영화 한 편을 찍으려면은 또 수많은 도시와 또 장소들을 다녀야 되는데 네. 요즘 우리 도시 대전이 네. 정말 영화의 도시로 완전히 뭐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촬영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한다면서요. 1000만 관객을 최근에 동원한 뭐 네. 서울의 봄도 네. 서울의 봄이지만 사실 대전에서 촬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화면으로 그 대전의 영화 산업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죠.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개성과 감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영화. 이렇게 영화 속 OST는 두고두고 진한 잔상으로 남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1000만 관객 동원. 최근 대전이 영화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영화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너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너 손은 말을 잊었네. 오랜 역사만큼 교정 내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뿐 아니라 그해 여름, 세시봉, 덕혜옹주 등 다양한 분위기의 영화들이 이곳 대학에서 촬영됐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학교의 건물들이 그 건물들마다 다 형태가 아주 다양하고 또 지어진 연도의 성격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영화들, 예를 들면 뭐 가장 잘 알려진 영화로는 서울의 봄이 최근에 지금까지도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살인자의 기억법, 그다음에 세시봉, 1987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영화들을 아주 많이 찍었습니다. 내가 아는 대전의 공간들이 영화 속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이곳 오정동 선교사촌은 시대물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핫스팟입니다. 세월의 덮개가 잘 입혀진 건축물은 영화 OST와 어우러져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냅니다. 역사 영화에 웅장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중요한 장면에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이 없으면 좀 단조로우니까 그런 걸 같이 듣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화가 같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아무래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약간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 2012년 충남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이곳은 10년 넘게 영화 촬영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화의 도시 대전을 만든 원조격이죠. 이곳은 1932년도에 공주에 있는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근대 건축물이고요.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그리고 원형이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촬영에서 변호인 같은 영화 촬영이 많이 이루어졌고 관공서라든지 경찰서 분량 그런 부분 영화가 많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고풍스런 근대적 건축물과 OST가 시대적 배경 속 애잔함을 더합니다. 그러한 과거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졌던 건물이기 때문에 지난 기억과 추억을 아마 더듬어 보기 위한
역할이 세트장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 음악에는 모두를 하나의 추억으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영화의 도시 대전도 그 감동을 안고 오래도록 기억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그 노래가 먼저 히트를 하고 또 영화가 이렇게 유명해지는 경우가 한 60년대부터는 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1960년대가 우리가 예술의 전성기라고 하는 이유는 영화하고 바로 음악이 아주 뭐랄까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콜라보라고 하죠. 영화하고 음악이 이토록 정말 뭐랄까요 어깨 동무했던 시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노래가 히트되면 영화가 만들어져요. 또 반대로 어떤 노래가 히트하면 그게 바로 또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빨간 마우라 같은 영화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주제가를 넣자 해서 빨간 마우라가 만들어졌거든요. 또 반대로 예를 들자면 김종구 선생님의 눈물 젖은 두만강 같은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유명하니까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너무 크게 히트하니까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더 뒤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1973년 정말 3천만의 3천만의 가요라고 불렸던 신중현 선생님의 미인 있죠. 엽전들의 그 미인도 너무 히트하니까 바로 영화가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 신중현 선생님도 나옵니다. 본인도 직접 출연하시고.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는 진짜 영화하고 그 음악이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을 이룬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저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유명한 그 OST 뭐 이런 것들 좀 영화 음악을 본다면은 저희가 그 서편제, 서편제가 그렇죠. 정말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진도아리랑 그 깔리면서 그 아버지와 딸 그 같이 이제 일종의 남매죠. 남매가 그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찍는 걸 롱테이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진짜 압권입니다. 그쵸. 멀리서 이제 이렇게 둘이 걸어가면서 노래 그 저기 오정혜 씨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화 음악을 만든 분이 바로 정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김수철이에요. 근데 김수철이 이 영화를 작은 거인 김수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제작자한테 그랬대잖아요. 언젠가 국악이 한 번은 된다. 이분은 이미 국악에 빠져 있었거든요. 국악을 세계에 알리는 게 김수철의 사명인데 사명감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국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음반이 안 나가는데. 한 번은 된다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통한 게 바로 서편제입니다. 음반이 얼마 나간지 아세요? 78만 장인가? 80만 장 가까이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걸 OST 낼 생각도 안 했어요. 음반을. 근데 너무 히트하니까 OST 음반까지 냈습니다. 그 음반이 바로 80만 장 가까이 팔린 거예요. 음반이? 최근에도 이제 그 OST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어떤 그 음악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래식, 영화 클래식의 OST 나에게 넌 너에게 난인지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탄 풍경. 아우 그 영화는 정말로 많은 OST, 많은 곡들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아마 역시 건축학 결혼에서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 전람. 이거 아마 계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전에 7080인데 이게 히트하면서 9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환점을 마련한 그런 OST라고 볼 수 있겠죠. 노래에 담긴 의미부터 이제 속뜻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송민도 씨부터 서편제,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까지도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임진모 씨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를 말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첫 번째 신호등, 빨간불, 인식칩입니다.
한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에 갈색 푸들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푸들은 천안에서 버려져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게 됐는데요. 다행히 인식칩이 있어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지낼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 푸들은 다시 몰티즈와 함께 버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보호자가 푸들의 생사를 찍고 인식칩을 제거한 뒤 다시 내다 버린 겁니다. 보호자가 유기한 사실을 인정해 천안시에서는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데요. 잔인한 유기 행동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분노의 레드카드 뽑아들었습니다. 자기 반려견만도 못한 무책임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반려견 면허 시험을 봐서 키울 수 있게 하자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가족처럼 사랑을 주고 키우는 사람이 훨씬 많긴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잔인한 유기 행위는 멈춰! 더 이상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란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불은 바가지가 걸려 있는데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얼음 낚시와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 등으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천강 꽁꽁축제 야시장 순대 가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당면 순대 한 접시에 2만 원, 떡볶이와 잔치국수 7천 원 등 바가지 요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홍천문화재단은 야시장 상가관리 소홀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시정 조치와 함께 현재는 적정가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딱 보고 바가지 요금이면 안 사줘서 혼쭐을 내야 됨. 지역 축제 때마다 바가지 요금이 문제인데 참 해결이 쉽지 않은가 보다 등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축제를 즐기려고 먼 길을 떠난 관광객들에게 이처럼 바가지 요금을 씌우면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이미지 하락은 물론이고요. 또 선량하게 장사하는 다른 분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싸면 사지 않는 소비자의 강력한 행동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계속되는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자, 경고 노란불에 걸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신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이 100도로 반짝이고 있는데요. 자, 100도입니다. 매해 연말 연시를 달구는 사랑의 온도가 있습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과 함께 제막한 대전 사랑의 온도탑이 47일 만에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16일 대전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따르면요. 목표액인 66억 9천만 원을 넘어 67억 1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100도를 돌파했는데요. 당초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100도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대전 시민들의 온정 덕분에 이 목표를 조기에 이루게 됐습니다. 전국 단위로도 목표액인 4,040억 원을 초과하면서 100도를 달성했는데요. 사랑의 온도탑 달성 소식에 누리꾼들도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자, 날씨가 좀 추우면 어떠냐? 따뜻한 마음이 100도를 훌쩍 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기부를 해봤는데 진짜 뿌듯합니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이처럼 경기 불황에도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초록불이 환하게 반짝거립니다. 빨로초, 이 세 가지 신호로 뉴스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오늘 신호들은 어떠셨나요? 자, 이번 한 주도 생활 속의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은 신년 특집으로 우리 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2024년 비전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올해 충청남도의 도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소회를 먼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희 충남 도정의 슬로건이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잖아요. 네. 힘센 충남답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뭐 이 도정이나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 충남도의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좀 밋밋하고 약간 무색무취한 이런 체질이었다면은 이 체질을 좀 확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시적인 그런 성과로는 저희
제가 이제 취임을 할 때 약 8조 3천억 대가 국비였었는데 이게 이제 10조 한 3천억 대 그렇기 때문에 2조 가까이가 1년 반 동안 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성하고 천안의 국가산단 210만 평 선정이 됐는데 이건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거든요. 그리고 또 양수발전소 금산의 양수발전소라든가 아니면은 또 국립경찰병원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업들 이제 서산공항이라든가 아니면 TVN 교통방송국 설립 그리고 또 내포종합병원 조기개원 그리고 장안국가습지보건 등 그다음 방치됐던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시사께서는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충남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가겠다 했었는데 주로 정책의 가장 큰 방향이 어떤 겁니까? 저는 충남의 앞으로 50년, 100년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은 일단은 첫째로는 제가 이제 공약 그 2로 이제 결재를 했잖아요.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아산만 일대 그러니까 우리 충남만 국한된 게 아니라 천안, 아산, 당진, 서산하고 또 경기도의 평택, 화성, 오산 그 안성 이쪽에 인구도 한 360만 정도가 되고요. 대학 같은 경우도 그 20-30개가 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최첨단 산업들이 아산만 일대에 그 소지하고 또 그쪽을 발전시켜서 국가의 그런 그 미래 먹거리 충남의 발전에 동력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지금 농촌과 또 농업이 이게 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복지도 아니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은 소위 농촌이 죽는다는 건 지방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촌에 그다음에 또 농업이 뭔가 이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농촌을 또 농업을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어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된다. 그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된다 해서 제가 그 스마트팜 임기 동안에 250만 평을 이 건설을 해서 청년농 3,000명을 유입을 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충남이 이제 그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잖아요. 이제 사실 화력발전소가 그 전국에 제일 많이 소재하고 있고 또 화학 단지 그리고 또 제철 단지 그래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그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탈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겠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그를 통해 산업을 재편하고 이러한 그 탄소 중립 관련된 그런 부분들 하겠다. 그리고 요즘 이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제 저출산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연이틀 서로 발표들을 하던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충남에 맞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맞는 그런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천안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권과 서남부권에 이제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벌려서 이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 하는 한 5가지 정도의 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육사의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철거를 반대하셨고 또 서울시의 김포 편입도 반대를 하셨어요.
당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하고는 좀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소속 어떻게 보면 단체장으로서 반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당하고의 그 다른 목소리를 냈다기보다도 사실은 이 국가와 또 이 국민의 그런 입장에서의 제 그 입장을 얘기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범도 장군의 그런 동상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그분이 뭐 해방 이전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고 그래서 이미 저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일성이라고 광주에 뭐 공원 하나 만든다. 이러한 문제가 더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덮는 그러한 그 시의적절하지 않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뭐 김포가 서울시에 뭐 편입되고 하는 거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수도권보다는 지금 지방이 더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 통합이라든가 또 이 국토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이 화두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국민의힘 체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따끔한 말씀을 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이제 앞으로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겠지요? 뭐 정치는 뭐 그 서로 상대했다가도 또 함께 가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뭐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총선을 맞이해서 저희는 이제 한동훈 체제로 가고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데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그런 많은 경험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지만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전과 뭐 사범에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이 검찰 리스크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글쎄 저라면은 뭐 당 대표도 내놓고 좀 자수하고 자기 자신도 뒤돌아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 국민들한테 하나의 대한민국 호라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후원 점수를 지금 얻지 못한 그런 환경 여건이다 이렇게 봐요. 네. 지금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좀 지금 현재까지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뭐 인생을 더 사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정치를 많이 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보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총선이라는 그런 지금 이제 이 현재의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성공적으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도 제대로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큰 기대를 받고 신뢰를 받으려면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돌발 질문이긴 한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사님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 오늘 도정님만 물어보는 줄 알고 여기 왔는데 그런 얘기 질문을 할 줄 알았으면은 여기를 참석을 안 했을 텐데. 근데 다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생각이 같아요. 저는 좀 뭔가 솔직 담백하고 그러면서 털 건 털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도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서울 메가시티보다는 지방 메가시티가 더 급하다.
네. 또 특히 이제 지사께서는 이제 충청 메가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충청권 광역교통망 건설도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충청 메가시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충남북 대전 세종이 뭔가 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이 충북과 이 충남이 나눠진 게 그 일제 강점기 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호적 처분을 띄고 주민등록 등본을 띨 때도 이 수기로 띄고 그다음에 군 소재지나 시 소재지를 갈 때도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한나절까지 걸릴 때고 이런 때하고 지금 네.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되어 있고 또 교통이 편리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눠서 고비용 또 비효율적인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쉽지만은 않은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행정 통합이 되게 되면은 저는 다음에 그런 뭐 도지사나 이런 거 안 나오겠다. 네. 다른 사람은 나올 수 있게 하겠다. 그 얘기는 제가 이 사심을 그 안에 얹지 않고 이 부분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제 이제 충청권 네. 이제 합동 이제 추진단도 구성이 돼서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지금 의회도 이제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덴마크 같은 경우가 인구 560만이거든요. 그러면 600만. 그러니까 네. 우리는 560만이거든요. 이 정도가 돼야 뭔가 이 경제적인 그런 통합에서 나오는 그런 효과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네. 임기가 짧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동안에 이 부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EU 유럽의 공동체 연합처럼 연합 형태로. 예, 연합 형태의 그런 체제라도 저는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지역화폐 같은 거 발행하는데도 이 충청권 전체 네. 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일 뭐 관광 코스 이런 부분들도 충북과 충남이 함께 어우러지고 또 대전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형태의 그런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유럽 공동체 정도라도 저는 네.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투자 유치에 대해서 네. 굉장히 역점을 기울이셨는데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투자 유치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네. 외자 유치와 또 국내 기업 유치를 18조 한 1,000억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민선 7기 4년 동안에 14조 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동안에 네.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한 것보다 한 4조가 넘게 제가 기업 유치를 했는데요. 제가 와서 이 도지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그래도 충남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규제 그런 정책에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 정책의 낙수 효과를 누린 것은 사실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구멍가게로 비유를 하면은 이 구멍가게 목존 네. 구멍가게에서 그냥 앉아서 오는 손님들만 받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입장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멍가게에서 뭐 영업도 뛰고 또 열심히 또 뭐 손님도 찾고 해서 이 중소기업도 만들고 중견기업도 만들고 대기업도 만든다라는 그러한 열정적이고 능동적이고 도전적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외국들 다니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이 외자 유치도 하고 또 기업들도 찾아다녀서
우리 충남에 뭔가 이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설득을 하는데요. 그런 효과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에 좀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사께서 이제 그 힘센 충남을 네.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또 굉장히 선이 굳고 강력한 이런 행정을 펼친 점은 이제 좀 돋보입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또 지사만 보인다라고 또 얘기하는 일부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빨리빨리라는 그런 부분은 지금 외국에 나가면은 대한민국이 빨리빨리라고 그래요. 다.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 충남은 다른 데보다 좀 느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빨리빨리라고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다. 또 이게 또 사실은 국민들, 도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 혼자만 바쁘면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그 도의 공무원들이 이제는 뭔가를 한번 해보자. 성과도 열심히 하니까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돼서 이제 원팀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돼서 그 설명하는 기회가 그나마 도의사가 있으니까 도의사만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지금은 전체 하나가 돼서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대부분 뭐 큰 사업들이나 현안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하나 다 그래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단 이제 그 수반되는 가끔 이제 이 법안이 이제 뒤를 받쳐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지금 화력발전소 이제 폐지 지역 같은 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경찰 병원 그 예타면제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낸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계류 중인 이런 부분 법안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요. 이런 문제도 이제 얼마 21대가 남지 않았지만은 21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권을 기반으로 둔 대권 주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지사께서도 지금 꼽히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대선 출마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꼽히고 있다는 얘기는 뭐 처음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작년 8월 달인가 서울에 이제 그 언론사들의 이 편집인들 모임이 있어요. 관훈 토론처럼. 거기에서 이제 비공개 이제 간담회를 저를 초청을 해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어느 언론사의 이 발행인이 이 그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그런 대권 주자 물망에 오른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첫째,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 치고 대통령 되는 걸 못 봤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충청도에 중에서도 충남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맏형격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남의 과거의 민선 도지사들인 심대평 지사 그다음에 또 이왕구 지사 안희정 지사 그다음에 양성주 지사 제 앞에 4분 계셨는데 4분이 다 대선에 그래도 그 뭐 출마를 했던가 막 꿈이 있었잖아요. 경선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난 그런 생각이 없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지사한테 그 주어진 역할과 그 책무가 있거든요. 또 도민들이 또 기대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꿈을 갖고 해서는 자기 소신과 철학대로 갈 수도 없고 뭐 계속 뭐 자기를 뭐 포장하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도정을 펼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뭐 이 도지사를 저한테 역할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그 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또 우리가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와 달성을 또 이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올해 지사께서 충남도민들에게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이 충남 도민들께서 김태흠이가 참 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낸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그 사자성어를 성화약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성화약진. 예.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룬 이런 부분을 발판으로 삼고 또 도민들이 화합을 해서 하나가 돼서 또 새로운 그런 도약을 하는 그런 해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저희 의지를 담아서 성화약진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정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는 올해가 청룡의 해잖아요. 그래서 이 청룡이 여유주를 입에 물고 이렇게 승천하는 것처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다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충남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힘센 충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그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가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과 함께한 지난 3년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고 또 매주 새로운 설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너그럽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